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계약서 한 장뿐이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화를 내는 대신 더 무서운 복수를 선택했어요. 며느리가 독약이라고 불렀던 제 음식과 노인 냄새 난다던 제 돈을 모두 끊어버렸죠.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리로 떠났어요. 아들 부부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전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을 보냈는데 그 통쾌한 복수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지금 구독하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일요일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햇살이 투명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북한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붉은 벽돌집 마당에서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장독대를 닦고 있었는데 30년 세월이 묻어나는 이 항아리들은 제가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한식당, 한옥을 운영할 때부터 제 분신이나 다름없는 보물들이거든요. 은퇴를 하고 주방에서 물러난 지도 꽤 지났지만 제 손끝에 박인 굳은 살은 여전히 그 치열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행주를 쥔 손놀림 하나에도 저도 모르게 날이 서곤 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깐깐한 한미숙 셰프가 아니라 그저 자식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평범한 엄마이고 싶어서 아들 준기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탕을 끓여놓고 대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불 앞에서 사느라 거칠어진 제 손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니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설렘이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히더라고요. 오후가 되어서야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유리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해대는 바람에 반가운 마음이 한순간에 무색해지고 말았어요. 유리는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서 또 청국장이나 된장을 끓였냐며 옷의 냄새가 배면 곤란하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고 저는 그저 구수한 찌개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참기 힘든 악취였나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제 아들 준기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꼴이 영락없이 죄지은 사람 같아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제가 직접 말린 곶감과 따뜻한 대추차를 내갔는데 유리는 설탕 들어간 건 질색이라며 찻잔을 손끝으로 슬쩍 밀어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준비한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꾹 참았어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불편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유리가 갑자기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아주 정갈하게 타이핑된 A사 용지 한 장이었어요. 제목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생활수칙이라고 적혀 있길래 처음에는 무슨 건강 검진 안내문이라도 가져왔나 싶었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리는 아주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들은 현대적인 부부라서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달 시댁에 찾아오고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솔직히 자신들의 창작 활동과 업무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라도 말려주길 바랐지만 준기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며 이게 서로 안 피곤하고 좋은 거라고 며느리 거들기에 바빴으니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건 당연지사였죠. 그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은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첫 번째 조항이 방문은 추석과 설날 당일 1년에 딱 2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외의 날에는 불필요한 전화나 영상통화를 금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손주를 언제 낳느냐는 식의 사생활 침해 발언도 하지 말라며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이걸 받아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감추느라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어요. 제가 평생 뜨거운 불 앞에서 칼질하고 요리해서 번 돈으로
그 비싼 강남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돌아온 건 고작 방문 금지 명령서라니. 이게 과연 자식이 부모에게 할 짓인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라리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로 마음먹었고, 제 자존심이 그들의 바닥난 인성 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그 계약서를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그래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존중해주마 라고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쉽게 허락을 받아내서 그랬는지 며느리 유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님이 쿨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요즘 시어머니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역시 다르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는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꽂혔어요. 아들 부부가 마치 숙제를 끝낸 아이들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관문에 대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을 뿐이었죠. 텅 빈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오고 거실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싸구려 향수 냄새와 그 저주스러운 종이 쪼가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골랐던 싱싱한 꽃게로 끓인 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 국물을 미련 없이 싱크대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꽃게 껍질과 정성 들여낸 육수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가 자식에게 쏟았던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이 오물처럼 버려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쿨하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단어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오늘 그들이 두고 간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모욕이자 어머니로서의 제 삶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수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국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고 이제 더 이상 헌신만 하는 바보 같은 엄마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 젖은 행주를 다시 꽉 쥐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먼저 떠진 건 아마 수십 년간 주방에서 몸에 밴 습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기다림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록 며칠 전 아들 내외에게 1년에 2번만 만나자는 기가 막힌 통보를 받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추석이고 제 핏줄인 준기가 오는 날이라는 생각에 서운함보다는 설렘이 앞서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며칠 전부터 공수해온 최상급 한우갈비와 귀하디귀한 자연산 송이를 꺼내놓고 핏물을 빼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한식당 한옥의 오너 셰프 한미숙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어요. 늙은 어미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새끼 입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넣어주고 싶은 본능이 앞서서 저는 직접 짠 참기름 향이 온 집안을 고소하게 채울 때까지 12가지 반찬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계약서대로라면 오늘이 제 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2날 중 하루이니 이 귀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섭섭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음식의 맛과 온도에만 집중하며 분주한 아침을 보냈어요.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였기에 9시 반부터는 모든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로 상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고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며 식탁보 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거실 벽시계의 바늘은 10시를 지나 12시를 넘기고 어느새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차게 식어가는 갈비찜을 데우고 또 데우며 제 속도 함께 타들어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음식이란 게 가장 맛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법인데 그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건 요리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참 견디기 힘든 고문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는데 땀에 젖어 부엌을 지키던 저와는 달리 며느리 유리의 얼굴은 방금 막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매끄럽게 윤기가 흐르고 있어서 순간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기색이라도 있을 줄 알았건만 유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연유라 샵 예약이 밀리는 바람에 늦었다며 시댁에 오기 전에 에너지 리커버리 좀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에너지 리커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곱씹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면 에너지를 회복하고 와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저를 만나는 일에 에너지를 쓰기 싫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뻔뻔한 당당함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 중기 녀석이라도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제 눈은 피한 채 짐짓 딴청을 피우는 꼴을 보니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왔으니 됐다 싶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는데 유리가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 하나를 제게 건네며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라고 생색을 내더군요. 한우나 홍삼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쇼핑백 안에서 나온 건 뜬금없게도 딥디크라는 브랜드의 커다란 향초였는데 유리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이 집 들어오면 특유의 묵은 냄새 같은 게 나서 준비했다며 노인 냄새라고 하나 그런 게 배어 있으니 환기 좀 시키고 이 초를 피우라고 상냥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을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오며 옷에 밴 간장 냄새와 마늘 냄새를 훈장처럼 여기고 살았던 저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낡고 퀴퀴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최고급 향초라는 그 물건이 마치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저는 고맙다는 말조차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답니다. 모욕감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저는 애써 차려놓은 12첩 반상 앞으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노릇하게 구워진 전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유리에게 밥이라도 먹자고 권하려던 찰나 유리는 자신의 가방에서 주섬주섬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풀냄새가 진동하는 닭가슴살 샐러드가 담겨 있더라고요. 유리는 자신은 지금 클린 이팅 중이라며 이런 기름진 갈비찜이나 저는 제 몸에 독약이나 다름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그 독약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리는 순간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새벽부터 뼈를 고아 만든 이 음식이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이 요리가 이제는 며느리의 몸을 망치는 독약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중기 녀석이라도 한마디 거들 줄 알았건만 유리가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며 그냥 엄마나 많이 드시라고 샐러드를 깨작거리는 아내 편을 드는 꼴을 보니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유리는 물티슈로 식탁과 수저를 닦아대며 유난을 떨어댔고 저는 그 불편한 공기 속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모래알을 씹는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30분이나 지났을까. 샐러드 용기를 비운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님 설거지는 도우미를 부르라며 자신은 손에 물이 묻으면 습진이 생겨서 못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방을 훑어보며 조명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들어오기만 해도 피부가 상하는 기분이라며 빨리 나가고 싶다는 투로 말하는 그 태도에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 주방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전쟁터이자 신성한 공간이었고 이 안에서 흘린 땀방울이 모여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만들어준 것인데 고작 피부 타령이나 하며 제 성질을 모독하는 며느리의 말본세에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짐을 챙기며
6개월 뒤 설날에 뵙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쾅 하고 울려 퍼질 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12첩 반상과 식탁 위에 놓인 향초를 바라보며 저는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야 했지만 슬픔은 잠시뿐이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어요. 독약이라고 했던가요? 노인 냄새가 난다고 했던가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냄새나는 노인이 만든 더러운 돈과 지원도 이제는 끊어주마 다짐하며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위에는 그들이 주고 간 모욕의 잔해인 딥디크 향초만이 생경한 향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인위적인 꽃향기가 마치 제 집안에 배어있던 음식, 냄새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흔적까지 지워버리려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 반도 타지 않은 그 비싼 초를 집어들어 거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고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노인 냄새라고 칭했던 그 묵은 냄새는 사실 곰팡내가 아니라 평생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제 땀방울의 증거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악취로 규정하고 저를 부정했으니 이제 저도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시간을 부정해야만 했어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아들이 코 흘리게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썼던 엄마 사랑해요라는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을 하나둘 꺼내보았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아이가 오늘 낮에 제게 독약, 운운하며 차갑게 등을 돌린 그 남자가 맞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고 사진들을 정리함에 담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아주 명료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끓인 국이 독약이고 제 집에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면 그 역겨운 노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던 모든 희생과 무조건적인 지원이 결국은 고마움을 모르는 괴물을 키워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고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는 방법은 이제라도 그 사랑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제가 직접 완성시켜 주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내일 아침 당장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에 질서정연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서 주거래 은행 VIP 라운지로 향했는데 담당 프라이빗 뱅커가 놀란 눈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차 한 잔을 마실 여유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는데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은 아들 강준기 명의로 발급해 주었던 한도 무제한의 블랙 등급 가족 카드를 즉시 해지하는 일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혹시 분실하신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분실은 아니지만 도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하며 당장 사용정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생활비 300만 원과 며느리가 관리비 비싸다고 징징거려 제가 대신 납부해주던 강남 아파트의 관리비 자동 납부까지 모조리 중단시켰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서는 곧바로 담당 변호사를 호출하여 유언장 수정에 관한 상담을 시작했는데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제 자산의 향방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복수나 홧김에 하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 성인인 자녀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사생활과 자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거든요. 그들이 제 간섭을 받기 싫어하니 저 또한 제 돈이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서류 하나하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모성애라는 무거운 족쇄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저는 은행문을 나서며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만끽하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평창동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단절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강남의 아들 부부에게 어떤 혼란이 닥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상상만으로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점심시간쯤 되었을 테니 대한식품에 잘 나가는 전략이사 강준기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비싼 식당에 가서 호기롭게 법인 카드 대신 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 게 분명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멋지게 내가 쏜다를 외치며 카드를 건넸겠지만 종업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객님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잘난 얼굴이 얼마나 불그락 푸르락해질지 눈에 선하더군요. 지갑 속에 있는 거라곤 제가 준 그 카드 한 장뿐일 텐데 현금도 없이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찾거나 급하게 계좌 이체를 하느라 진땀을 빼는 아들의 이름한 모습을 생각하니 묘한 통쾌함마저 느껴졌어요. 며느리 최유리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아마 오늘도 갤러리나 백화점을 돌며 큐레이터들 앞에서 예술을 논하고 교양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있었겠죠. 마음에 드는 그림이나 명품을 발견하고는 습관처럼 일시불이요라고 외치며 카드를 내밀었겠지만 돌아오는 건 한도 초과나 거래 정지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뿐이었을 거예요. 콧대 높은 큐레이터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우아한 척하던 유리의 얼굴이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는 광경은 제가 굳이 보지 않아도 그려지는 한편이 블랙 코미디였어요. 평소에는 제 전화라면 질색을 하고 피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자금줄이 끊기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표시에 뜬 아들과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니 참으로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오후 내내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책상 위를 굴러다녔지만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화면에 찍히는 부재중 전화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무심하게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다급하게 엄마를 찾으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어머님 카드가 안 긁혀요라며 징징대고 싶었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무한정 돈을 뿜어내는 현금 인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평창동 언덕을 붉게 물들일 때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게 들이밀었던 계약서의 조항들과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아주 정중하고도 사무적인 문투로 작별을 고했죠. 너희가 원한 대로 너희의 소중한 사생활과 워라밸을 완벽하게 존중해 주기로 했단다. 우리가 약속한 다음 만남은 설날이니 그때까지는 서로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말자꾸나. 카드와 생활비는 너희가 말한 그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정리했으니 스스로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 그전에는 나를 찾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잃어버린 인생을 찾으러 가야겠구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고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한 뒤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이 집에는 벨소리 대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를 것이고 자식 걱정 대신 저 자신을 위한 계획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배를 제 자신에게 제의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을 보며 우아한 단절이 주는 자유를 만끽했답니다. 칙칙한 회색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선택한 붉은색 드레스는 거울 속에 비친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평생 불 앞에서 사느라 굽었던 등을 꼿꼿하게 펴고 강남의 고급 댄스 스튜디오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탱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십 년간 주방 열기에 상했던 피부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본래의 윤기를 되찾아가고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우아한 손동작을 익히느라 바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시간처럼 느껴져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저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안의 사업가적 기질과 섬세한 미각을 되살리기 위해 상류층 사교 모임인 와인 인베스트먼트 클럽에도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닌 전직 미슐랭 셰프이자 품격 있는 파트너로 대우해 주었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미숙이라는 온전한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반면 평창동의 자금줄이 끊긴 강남의 아들 부부네 집에는 예상대로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는데,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가 그들의 통장을 갉아먹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모양이에요. 며느리 유리는 품위 유지를 위해 습관처럼 들락거리던 백화점 명품관 대신 이제는 사람이 북적이는 아울렛 매장을 기웃거리며 세일 상품을 뒤적이는 신세가 되었고, 그마저도 마음 놓고 사지 못해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느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겠죠. 제 아들 준기 녀석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인 척 제 카드를 긁으며 호기를 부리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눈치를 보며 회사 구내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서로 네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라며 핀잔을 주고받고 돈 문제로 날카로워진 신경을 긁어대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겠지만,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묘한 쾌감을 느끼며 와인잔을 기울였어요. 유리는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직접 연락은 못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몰래 제 근황을 염탐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리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던 시어머니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노천 카페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젊은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보며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과 질투심은 상상만 해도 짜릿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서 제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멋진 파트너와 함께 탱고를 추는 영상을 올렸을 때는 해시태그로 욜로 마이라이프 파리를 달아주었는데, 그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들이 유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죠. 유리의 지인들이 어머 시어머니 너무 힙하다거나 너희 시어머니가 그 유명한 미슐랭 셰프셨냐며 멋지다는 찬사를 쏟아내자, 유리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비교되는 제 화려한 일상의 불안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을 게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파리의 낭만과 자유를 만끽하며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쓰고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아들 준기의 회사 대한식품에서는 연말 최대 프로젝트인 글로벌 파트너십 갈라 준비로 사내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직원들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는데, 이것이 저와 아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사건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과거 제 식당 한옥의 단골 손님이셨고, 제 손맛을 잊지 못해 이번 행사의 메인 요리로 제 갈비찜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들 준기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지만, 저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이 평온한 시간을 즐길 뿐이었어요. 다가오는 폭풍의 그림자 따위는 까맣게 모른 채 저는 내일 예정된 와인 투어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제 휴대폰은 여전히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파리의 붉은 드레스와 와인에 취해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제게 서울은 또 다른 현실의 폭풍을 예고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아들 준기의 회사 대한식품이었어요.
롯데그룹과의 대형 계약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던 글로벌 파트너십 갈라디너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가. 롯데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열쇠를 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얇게문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는데, 롯데 회장은 과거 제 식당 한옥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고, 그분이 가장 그리워하는 맛이 바로 제 손끝에서 탄생한 궁중 갈비찜이었던 거예요. 대한식품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는 제 아들 준기를 은밀히 호출해 이번 행사의 성패가 오직 메인 요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친인 저를 섭외해 오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만 성사되면 준기는 부사장 승진이라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지만,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말이죠. 준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게 연락을 시도했겠지만, 저는 이미 파리의 낭만을 즐기느라 휴대폰을 방에 금지 모드로 설정해둔 지 오래였고, 그 어떤 벨소리도 제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지 못했기에 아들의 절박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준기와 며느리 유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댔고, 제가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애타는 신호음은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마침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기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는데, 엄마, 제발 살려달라며 이번 주말 회사 행사에서 갈비찜 한 번만 해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비굴한 애원이었어요. 옆에 있던 유리마저 전화를 가로채더니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다며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았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사정하는데,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들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오히려 제 안에서 묘한 쾌감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배웠던 그 논리를 완벽하게 되돌려줄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짐짓 당황한 척도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준기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우리가 작성한 계약서 1조 1항을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1년에 딱 2번, 설날과 추석에만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아직 설날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약속을 어기려 들면 곤란하다. 제 말에 당황한 준기가 어버버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매기를 박듯 며느리 유리를 향해 더 차가운 비수를 날렸죠. 그리고 유리야, 네가 지난 추석에 내게 했던 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내 음식은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독약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회장님들께 독약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니? 나는 그런 몰상식하고 위험한 짓은 절대 할 수 없다. 제 입에서 독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유리의 숨소리가 턱하고 막히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나 지금 막 파리에서 돌아왔단다.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에너지 리커버리를 하느라 몹시 바빠서 주방에 들어갈 힘이 없구나. 너도 알다시피 칙칙한 주방 조명 아래서 요리하면 피부 상한다고 네가 끔찍하게 싫어했잖니. 나도 이제 내 피부 좀 관리하며 살아야지. 전화기 너머로 준기와 유리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약속은 약속이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순간 느꼈던 해방감은 파리의 벨탑 아래서 느꼈던 감동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강렬했어요. 제가 전화를 끊은 뒤 그들이 겪었을 절망과 공포는 상상만 해도 충분히 짐작이 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기에 미련 없이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답니다. 운명의 갈라 디너 당일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행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롯데 회장은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메인 요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마침내 은색동 커버가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호텔 수석 셰프가 제 레시피를 흉내내어 급조한 모조품에 불과했죠. 롯데 회장은 한 입 맛을 보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맛이 변했다거나 영혼이 없다는 식의 혹평을 쏟아냈을 것이고 그 한마디에 행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을 게 분명해요. 결국 기대했던 롯데와의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경로한 대한식품 회장은 모든 책임을 준기에게 돌리며 모친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고함을 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승승장구하던 전략이사 강준기는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고 다음날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으며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를 뼈저리게 맛봐야 했죠. 준기가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는 SNS에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들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진정한 미식은 존중에서 나온다는 문구를 덧붙였어요. 그것은 제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제 자신에게 보내는 승리의 메시지였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고 제 발 아래 무릎 꿇는 마지막 순간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아들의 좌천 소식과 함께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허망하게 진행되었는데 전략이사라는 화려한 직함을 잃고 물류, 창고 관리직으로 밀려난 준기의 연봉은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 그 돈으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제 카드로 품위 유지를 하며 갤러리 큐레이터, 놀이를 하던 며느리 유리 또한 자금줄이 막히자 더 이상 화려한 인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반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그들의 가게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결국 그들은 자존심처럼 여기던 강남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아 헐값에 넘기고는 경기도 외곽의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이 중고장터의 헐값으로 팔려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묘한 씁쓸함과 함께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기의 기세등등하던 어깨가 축 처지고 유리의 콧대가 꺾인 채 좁은 빌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텐데 자신들이 누리던 그 안락하고 우아한 삶이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늙은 어머니의 뼈를 깎는 희생과 지원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약속했던 설날 아침이 밝았는데 밤새 내린 눈이 평창동 언덕을 하얗게 덮어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오전 7시쯤 제 집 대문의 인터폰이 조심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화려한 강남 부부가 아니라 마치 삶에 찌든 중년의 남녀처럼 보였는데 유리는 유행 지난 얇은 패딩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고 준기의 코트 소매는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상태라 그들의 공공한 처지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백화점 로고가 박힌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겠지만 오늘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동네 정육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검은 비닐봉지와 조잡한 고기 세트뿐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차가운 철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인터폰을 향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일시간이 넘도록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법도 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것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들 부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들 앞에는 앞치마를 두른 늙은 엄마가 아니라 화사한 파스텔 톤의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골프백을 맨 세련된 중년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제 얼굴은 지난 몇 달간의 관리와
마음의 평화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고, 제 곁에는 와인클럽에서 만난 매너 좋은 중년 신사가 자신의 세단을 대기시킨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기는 당황해서 엄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밥 한 끼만 같이 먹자고 제발 용서해 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고, 유리 또한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갈비찜을 배우겠다며 다시는 토를 달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에도 동요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라운딩 예약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한다고 대꾸했어요. 그들은 제 반응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맹목적인 모성애가 담긴 눈빛이 아닌 단호한 어른의 눈빛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을 건넸어요. 딱 이 시간이다.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떡국 끓여 먹고 가거라. 나는 나갈 테니 그리고 명심해라. 가족의 정이라는 건 수도꼭지 같아서 한번 잠그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녹이 슬면 다시는 틀어지지 않는 법이란다. 너희가 그 수도꼭지를 잠근 거야. 제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한 준기와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위로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신사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백미러 속으로 멍하니 남겨진 아들 부부의 모습과 굳게 닫히는 대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눈 덮인 평창동 언덕길을 경쾌하게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을 흥얼거렸고,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의 인생을 향해 엑셀을 밟으며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 창문을 열고 시원한 겨울 바람을 한껏 들이마셨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희생은 없어요. 한번 잠긴 수도꼭지가 녹이 슬면 다시 틀 수 없듯 사람의 마음도 존중받지 못하면 영영 다치기 마련이죠. 부모를 희생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다시 쓰이는 게 아닐까요?